네, 오래 기다리셨죠? 여기 9시 이후로는 저희 모닝 라이브 바로 2부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희 목표는 일단 1부와 2부를 나누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빠르게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10초 안에 돌아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요. 커피 한 모금만 딱 하시고 바로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좀 기대감을 키우기 위해서 방금 전에 첫 소개를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닝라이브의 패널석은 오직 스타들만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글로벌 경제 속에서의 지금 한국 시장 상황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쁘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이게 또 출근 시간이라 사실 네. 저희가 굉장히 좀 어렵게 말씀드려서 모셨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런가요? 네. 네. 저희 그러면 일단 지금 저희 장 시작한 지 지금 5분 지났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 상황, 외환과 증시 함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네, 지금 원달러 환율 어제 이어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3.5원 오르면서 1,365원으로 개장했고요. 증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함께 가보면요. 네, 코스피는 역시 0.06% 내리면서 개장했습니다. 2,743.29포인트에서 장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함께 살펴보면요. 네, 0.14% 내린 871.17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뉴욕 증시가 계속 좀 혼조세 보이면서 좀 금리 상황 둘러싼 눈치 싸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이게 영향을 미쳤겠죠, 우리 장에도? 투자자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게 뭐가 있냐면 네. 지금은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 인하 단행이라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연준 위원들이 투자자분들에게 친절하게 금리 인하 시점이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연준 위원들은 계속 이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게 중앙은행의 책무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미국 증시, 오늘 국내 증시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들도 보면 네. 결국 연준 위원들이 하는 발언들에 따라서 네. 등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건데 네. 올해는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를 한다는 대의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미국의 4월 고용지표 확인하고 나서 다시금 또 분위기가 반전돼 버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등락들은 그냥 우리가 산에 올라가다 보면 숨이 찰 때 잠깐 쉬잖아요. 약간 그런 성격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에는 미국의 CPI도 좀 발표가 되잖아요. 1, 2월 뭐 이럴 때 비해서는 둔화될 거라는 전망이 있긴 한데 여기서도 막 끈끈하게 안 떨어지던 것들 계속 뭐 거줍이라든가 안 떨어지는 모습 나오게 되면은 좀 더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좀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흔들리지 마라. 이런 발언들을 가장 많이 들어요. 질문 네. 내용 중에. 근데 제가 이제 그 관련해서 좀 명확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올해는 물가를 생각하는 인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 네. 금리를 올리는 단계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와 네.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있는 시점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는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올해 들어서 전반적인 투자자분들이 금리를 올릴 때 물가가 떨어지는 그 속도의 기준치를 맞춰놓고 올해 물가 지표를 해석하다 보니까 당연히 부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올해 1분기 그리고 이제 4월까지는 3월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올해 물가 특성이 지난해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저는 보여주는 가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동결기에 물가 하락 속도는 좀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인식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올해 들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9월까지 후퇴되는 경우까지는 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의 4월 고용지표, 특히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17만 5천 명 나오면서 네. 사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된 상황이고 네. 이제는 7월달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달 발표되는 물가 지표도 전월과 비교를 해보면 전월치보다는 낮아지거나 예상치에 부합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동계 기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4월달 발표된 3월 물가지표는 사실 동계 기간의 물가지표는 아닌데 네. 중동 사태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품 가격들이 일시적으로 좀 심리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발표되는 물가지표는 시장 눈높이에 부합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7월 달이 아닌 것 같아요. 빠르면 네. 6월 달에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라는 6월이요? 분위기가 6월이요. 오. 예, 확산될 여지가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금리 인하라는 데이터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올해 주식시장은 미국 대선 이전까지 상당히 좋을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예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예. 네. 저 앞으로 좀 자세히 그거는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럼 일단 여기서 뭐 최근에 중앙은행들 사이에 뭐 금리 결정에 있어서 좀 탈동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 좀 하잖아요. 당장 유럽 같은 경우는 6월에 금리 내릴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도 금리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될 시기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리 기준 금리는? 연준이 먼저 내려야 그래도? 한국은행도 네, 금리를 한국은행은? 내리는 수순으로 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연준이 어느 시점에서 금리를 내리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전일밤에도 들으셨을 거예요. 스웨덴이 25bp 금리 인하를 8년 만에 했잖아요. 네. 사실 이거는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던 대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보면 가장 먼저 금리를 인하했던 국가는 스위스였어요. 네. 25bp 인하를 했죠. 네. 그 명목을 보면 그동안의 통화 긴축이 물가 오름폭 둔화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명분이 됐다고 얘기를 해줬고 네. 올해 내년도 물가 목표치를 하향 조정을 했던 네. 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5월달에 이제 스웨덴이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보들은 네. 연준 입장에서도 편하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사항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스위스, 스웨덴 그리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6월달 20일 금리 인하는 이미 기정사실화됐고 6월달에는 연준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영국조차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리고 7월달 이후로는 호주 이런 주요 선진국들의 금리 인하 행렬들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실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부담은 낮춰질 여지는 상당히 커지죠. 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 인상 중단을 올해 상반기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할 거고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물가 오름폭 둔화가 올해 들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국은행은요. 소비자 물가 추이를 놓고 온다고 하면 지난해 7월달 가장 낮았어요. 그리고 나서 네. 8, 9, 10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네. 했죠. 보통 물가가 3번 연속 오르기 시작을 하면요.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네. 다행히도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물가가 하락 반전을 했고 네. 올해까지 보면 물가가 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네. 최근 발표된 4월 소비자 물가를 놓고 온다고 하면 네. 2.9로 내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물가 둔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역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연준이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야 네. 한국이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연준이 6월 달에 하게 된다고 하면 네. 한국은행은 7월 달에 인하를 할 거고요. 바로 한다. 네, 7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8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는 형태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순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원님은 6월 내지는 늦어도 7월에 한다. 좀 약간 조금 확신에 가깝게 좀 생각을 하고 네.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시장에서는 아직 뭐 9월이나 12월 뭐 그냥 연말에 한 번 한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때까지 한국은행은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거는. 이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네. 맞는 얘기지만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12월에 금리 인하는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계신다. 지금 CME 네. 패드 지투를 보면 네. 9월 달에 첫 금리 인하 네. 그리고 12월 달에 한 번 더 하게 돼서 올해 총 2번 정도 네. 인하. 그래서 최종 정책 금리가 미국 기준으로는 뭐 4.75에서 5 정도 예상하고 네. 있는 건데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확률값은 미국의 4월 고용지표 발표되기 전하고는 또 달라요. 네. 발표되고 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죠. 발표되기 전에는 올해 9월달 금리나 한 번 한다는 게 CME 패드워치 툴의 확률값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CME 패드워치 툴을 참고하시는 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맹신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발표되는 물가지표,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통화정책을 전망을 할 때
연준이 제시하고 있는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네. 전망을 해요. 그래서 네. 최근에 발표된 게 3월 FMC 때 발표된 수정 경제 전망이거든요. 네. 그때 발표된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값을 놓고 본다고 하면 네. 4.6에서 동일하게 유지가 됐고 네. 더 중요한 거는 레인지인데 레인지 하단이 기존에 3.9였는데 이게 4.4로 상향 조정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올해 연준은 3월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총 3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이제 최종 정책 금리는 4.5에서 4.75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물론 이제 그 이후로 경제 지표 그리고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연준 통화 정책이란 부분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약간 매파적으로 바뀐 부분들은 있지만 저는 이번에 발표됐던 미국의 4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네.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9월이 아니라 6, 7월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확률값이 높아지는 데 영향을 줬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자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난해 연준이 왜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됐는지 그 배경이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 뭐 물가 고용 지표를 갖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설명이 안 돼요. 그거는 후행적으로 하긴 했던 거고 지난해 3월 달 발표된 미국의 2월 PC가 네. 근원 PC예요. 이게 정책 금리보다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이거를 이제 경제 용어로 실질 정책 금리가 양해값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네. 하는데 네. 그게 3월 발표된 2월 근원 PC 통해서 확인됐고 지난해 5월 달에 4개 물가 지표 CPI 근원 CPI, PC, 근원 PC가 정책 금리보다 모두 내려오기 시작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7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됐던 배경이에요. 네. 올해 왜 제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얘기해드리냐면 네. 또 보셔야 되는 지표가 있어요. 실질 중립금리와 실질 정책금리라는 용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네. 우리가 보통 중립금리라는 거는 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영향 없이 네.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이론적인 금리를 우리가 중립금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 중립금리를 이제 물가를 배제하고 판단을 할 때 실질 중립금리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4가지 물가 지표를 놓고 온다고 하면 실질 중립금리를 모두 상회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미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환경이 마련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해도 어느 누구도 네. 문매를 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은 계속 공식석상에서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물가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는데 네. 중요한 점은 실질 중립금리보다 실질 정책금리가 상회하는 이 구간이요. 일정 기간을 넘어가게 돼버리면 미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냉각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연준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올해 빠르면 6월,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제가 이제 7월 달에 금리 인상 중단 끝났다고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네. 그 이유는 얘기 드린 것처럼 실질 정책금리가 양해값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실질 중립금리가 실질 정책금리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장기간 오래돼 버리면 네. 미국 경제가 꺾이기 때문에 이를 네. 인지한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금리 인하라는 대의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 역시 올해 3분기 네. 빠르면 7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얼마 전에 OECD가 그 경제 전망 내놓은 것도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한 2.6%에 그칠 것 같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나라는 올해 안에 그야말로 통화당국의 물가 목표치인 2%를 찍는다. 지금 역시 워낙 생활 물가, 특히 먹거리 물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화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OECD가 현재 지금까지 나온 재료들을 가지고 전망하기로는 올해 연말까지 통화당국의 물가 목표치인 2%를 찍으면서 한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내년 중반 정도에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2.5% 지금보다 1%포인트 정도 낮아지게 되고 그런 환경이 되면서 지금 OECD가 얘기하는 경제 전망 수준으로 성장도 한다. 뭐 이런 걸 내놨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좀 동의하시는 편인가요? 한국의 물가도 그렇게 빠르게 내려가고 기준금리도 뭐 앞으로 1년 안에 1%포인트 정도 내려갈 수 있다. 올해 미국 연준하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는 횟수는 동일할 거예요. 네. 3번 또는 2번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 폭은 동일하게 내려가는 거죠. 네, 근데 네. 내년 정도 되면 미국의 물가와 한국의 물가는 레벨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도 연준은 상당폭 금리 인하를 할 건데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의 폭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 여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정책 금리는 5.25에서 5.5고요. 네. 한국은행 정책 기준금리는 네. 3.5이고 네. 지금 뭐 물가 수준을 놓고 본다고 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4월 소비자 물가가 2.9 그리고 이제 미국의 뭐 소비자 물가 지금 현재 헤드라인 기준으로 3.5이긴 하는데 네.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참고하는 물가 지표는 PC예요. 근데 이제 PC는 2.7 네.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물가 목표치라는 얘기를 쓰는 건 되게 좋아요. 근데 과연 그동안 이 소비자 물가라는 게 전년 동월 대비로 놓고 봤을 때 네. 항상 중앙은행이 얘기하는 물가 목표치에 부합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표치예요. 목표치에 도달하기는 어려워요. 네. 근데 한국은행 한국이 그럴 거라고. 미국도 그렇고 네, 미국도 네, 그렇고 한국도 아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OECD 전망은 네네. 그러니까 이제 네네. 제가 얘기해드리는 거는 네. 물가 목표치에 무조건 부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네. 미국이든 한국이든 물가 목표치가 있으면 최대한 근접하는 수준까지 떨어질 수는 있는데 네. 물가 목표치에 완전히 부합하는 걸 염두에 두고 이제 물가를 전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네. 드리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OECD 이런 경제 성장률이나 경제 지표를 전망하는 기관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네. 이제 물가 목표치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뭐 얘기는 하긴 하죠. 근데 이 도달이라는 얘기가 부합한다는 건 아니고요. 물가 목표치가 있으면 그 이에서 이제 좀 언저리에서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투자자분들이 좀 물가나 앞으로 통화 정책을 전망을 할 때 좀 약간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항상 보면 물가 목표치를 완전히 부합하는 형태로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얘기를 드리는 제가 하고 겁니다. 싶었던 얘기는 네네. OECD가 우리 물가가 올해 말에 2%가 된다라고 얘기를 좀 전망을 했는데 네네. 그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 아니, 그렇다고 올해- 하더라도 금리 그래서 그 얘기를 네. 해드린 거예요. 올해는 네. 이제 미국 중앙은행과 한국은행이 동일하게 3번 정도 아니면 2번 정도 하는데 내년에는 이제 각 국가의 물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그 폭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한국은행은 미국 대비는 좀 상대적으로 그 폭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내년 되면 1%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내리죠. 내년 중반까지. 올해 같은 경우 많이 하면 75pp 정도 내리는데 우리나라가 올해 안에 75%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같은 네. 경우에는 1%포인트 이상 더 내릴 여지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너무 OECD 경제 전망치를 이제 참고하시는 건 좋은데 이제 무조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틀리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 정도 그 정도로까지 내려갈 수 있다. 네. 여기서 저희 라이브 포인트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면요. 저희 라이브 포인트 함께 볼까요? 네. 저희 방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장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가 좀 세 번째 제목 오늘 약간 역대급 슈퍼사이클 개막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저희 아까 일부에 나와주셨던 박승진 팀장님도 지금 거기는 이제 9월 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거를 기준으로 장을 봤을 때도 S&P 500 같은 경우에는 5,800까지 그리고 코스피도 3,100선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위원님 같은 경우는 6, 7월에도 인하 시작된다고 보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대략적인 전망치 조금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요. 재작년하고 올해 주요 IB들이 S&P 500 지수 목표 밴드를 제시하다가 빠른 속도로 수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 밴드 상단이라는 거는 많이 틀려요. 당연히 맞으면 좋겠지만 저는 뭐 얘기하신 밴드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요. 올해 S&P 500 지수 기준으로는 미국 대선 이전까지 공식적으로는 5,600 정도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오버슈팅이 나타난다고 하면 5,700 정도까지도 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올해 이제 밴드 상단을 너무 높게 추정해서 안 되는 이유는 올해 상반기 미국 증시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예상과 다르게 1분기 때 상승을 했고요.
2분기 때 역시 4월 하반월 때 약간 감속을 보였을 뿐이지 우상향하는 그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올해 하반기 때 S&P 500의 밴드 상단을 너무 높게 잡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상반기 때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형태 또는 1분기 때 좀 올라가다가 네. 2분기 때 뭐 좀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형태였다라고 하면 네, 네. 하반기 때 이제 밴드를 좀 높게 봐도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상반기 때 워낙 예상보다 강했기 때문에 네. 목표 밴드는 저는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저는 4월 하반월 이미 지나간 때이긴 하지만 네. 이미 가격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5월달, 6월달, 7, 8, 네. 9, 10 그러니까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좀 강하게 좀 증시가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코스피 지수 밴드 역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밴드 상단을 3,100선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긴 네. 하는데 저는 2,900을 좀 상회하는 형태 정도로 네.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900을 상회하는 정도는 나타날 것 같다. 네. 네. 6월, 7월에 금리 인하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에서 네네. 네, 움직이게 될 것 같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그 오늘 저희한테 저희 오늘 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좀 미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이렇게 잘 모를 때는 사이클로 가자. 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네.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사이클, 경기 순환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요. 네. 특히 미국 경기 순환이 글로벌 경제 해당되는 국가 경기 사이클을 대부분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 네. 경기 사이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경기 순환을 가지고 좀 올해 미국 증시, 타 증시들을 좀 전망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미국 경기 순환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아셔야 돼요. 지난 2년 동안 한국 언론들이 너무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간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많이 혼동을 하시다 보니까 자산을 운용하는데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미국의 경기 순환은 MBER이라고 전비 경제연구소가 공식적으로 판별을 해요. 네. 1854년도 이후로 이제 미국의 경기 순환은 총 34번 있었고 네. 팬데믹 이후에 35번째 경기 순환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팬데믹 발생하고 나서 2020년 4월 달에 경기 저점이 확인됐고요. 2020년 5월 이후부터 올해 4월 기준으로 네. 48개월간 미국은 경기 확장 국면에 놓여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1980년도 이후에 미국이 경기 확장 국면에 놓여 있던 게 총 5구간이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85개월 정도 지속이 됐어요. 네. 7년 1개월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 미국 경기 확장은 2027년 6월까지 지속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한다고 하면 올해 역시 미국이 경기 확장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도 그렇고 미국 증시 역시 우상향에서 갈 여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 S&P 500 지수가 오버슈팅이 일어나면 5,700, 코스피 지수 역시 2,900선을 상회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네. 과거에 미국의 경기 확장 국면에서 성과가 좋았던 섹터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IT 276% 올랐어요. 그리고 경기 소비재가 212% 정도 올랐고 금융이 194%, 헬스케어가 179%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올해 미국이든 한국이든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네. 딱 정해졌거든요.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IT. 근데 과거에도 미국이 경기 확장을 놓여 있었던 구간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수익률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IT 이렇게 3개 섹터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고요. 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시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있잖아요. 네. 특히 제가 보기에는 최근 들어서 메타 플랫폼스, 테슬라 같은 것들은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번 달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 이전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한국 증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답은 결국에는 반도체주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반도체뿐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네. 세제 혜택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네. 해당되는 섹터들, 은행, 네. 자동차 이런 섹터들의 주가 모멘텀이 다시 형성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 내에서도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섹터를 가지고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어제도 잠깐 얘기를 나눠봤지만 사실 이미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역대 최고가인 상태이고 약간 미국 시장에서도 이 관련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대장주라고까지 할 수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제 AI 붐이 앞으로 당연히 계속 있겠지만 조금 그 속도는 느려지나? 둔화되나? 좀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SK 하이닉스도 지금 같은 어떤 최근 같은 그런 상승세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아, 반대. 그리고 네. 4월 하반월 때 삼성전자든 SK 네. 하이닉스든 주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어제부터 좀 주가가 모멘텀을 좀 크게 받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갑자기 오르니까 이제 매수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네. 약간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불안하다. 것 같긴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접근하셔도 되는 가격이라고 네네. 보고 있고 네. SK 하이닉스는 내년까지 네. HBM 반도체 관련해서는 네. 확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지금 HBM 반도체 생산을 맡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인데 점유율을 보면요. 네. SK 하이닉스가 56%고요. 네. 삼성전자가 38%. 그리고 마이크론은 4%밖에 안 되는데 확고한 입지 때문에 내년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뭐 AI 붐이 계속 지속될 여지는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중요성을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AI 도입 단계는 약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시하지 않으면 수행하지 못하는 단계예요. 네. 근데 강인공지능 단계로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 수준을 갖고 있는 단계로 발전을 해 나간다고 하면 2025년도까지 HBM 반도체 연평균 성장률이 57% 성장을 네. 하고 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업들의 주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AI GPU 성능이 향상되면 네. 사실은 HBM이나 DDR5 같은 고성능의 반도체 수요는 네.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생산하고 있는 H100, 네. HBM 그 탑재량이 80GB인데 네. 이제 앞으로 나올 B100 같은 경우에는 HBM 탑재량이 192GB예요. 네. 그러니까 불과 2년 만에 2.4배 정도 HBM 탑재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앞으로 뭐 실적도 좋아지고 네.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이클에서 어쨌든 IT라든가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반도체 완전 쏠려 있지만 사실 마침 오늘 카카오와 NHN 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시장 전망치보다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 NHN은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도 사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쉬어갔지만 넓게 봐서는 뭐 NHN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에도 좀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면이 있고 어떻게 보시나요? 주식 경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계속 올라가는 종목에 올라타라는 약간 네. 그런 격언이 있죠. 네네. 제가 뭐 네이버나 카카오 기업 가치를 놓고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네. 그 때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NHN도 아직 때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는 거를 저도 알고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네. 가격 메리트를 믿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담아가는 형태로 갈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은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에 네. 다른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네. 훨씬 더 나은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길에서 투자자분들이 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과거 팬데믹 발생하고 나서 한번 사이클이 한번 도래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큰 폭의 또 주가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아마 그런 큰 사이클이 한번 도래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몇 년간 계속 좀 지금 현재 그 주가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 그동안에 이제 주가 움직임의 어떤 사이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실적 역시도 그렇게 크게 뭐 부합하거나 서프라이즈가 나타나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싸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시장 전망치만큼도 못했고 NHN이 조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사실 9% 넘게 급등하고 있긴 한데 하지만 아직은 이게 지금 가격 메리트로 접근하는 쪽이 클 것이다. 아직 여기는 사이클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마침 또 오늘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아까 SK 하이닉스나 다음 내년까지 상당히 계속해서 좀 시장 점유율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또 한국의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 사실 2032년까지 19%까지 차지할 수 있을 거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 비중이 중국과 타이완에 이어서 일본과 함께 공동 3위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보고서 발표 내용 조금 전에 나왔다는 것도 같이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저희가 늘 반도체 얘기만 좀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역시 반도체인가 봅니다. 네. 다른 거를 찾아도 네. 여러분들께 이렇게 얘기를 드릴 만한 섹터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지금으로서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에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강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저희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저희 권혜리의 모닝 라이브 1부는 미국 경제 그리고 2부는 한국 경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확장 개편 시작했습니다.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좀 편하게 했고요. 네. 투자자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했던 건데 제가 가기 전에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해당되는 국가의 정책금리와 소비자 물가가 있으면 정책금리보다 물가가 낮은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해당되는 국가의 증시에 투자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책금리가 3.5고 4월 소비자 물가가 2.9잖아요. 정책금리보다 물가가 낮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상방 압력이 견고해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앞으로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증시의 방향을 전망을 할 때 지금 얘기해드렸던 걸 가지고 좀 강조하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굉장히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하나 저희 모닝라이브 가족들 얻어갑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실질 물가가 실질 금리보다 이렇게 낮은 상태에 있다고 할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셔도 되겠다. 네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좀 굵직하게 저희 아주 심플하게 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 좀 전달 드리면서 오늘 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부엉님, 오늘은 진짜 또 다시 봐야겠어요. 메모 없이 보기 너무 아깝네요. 마지막 팁까지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심플한 팁 자주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내일도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굉장히 조용한 한 주였는데 비교적 시장은 조용하게 흘러가는 한 주였는데 저희 모닝라이브는 확장 개편하면서 바빴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더 모닝라이브 가족분들과 즐겁게 다정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바쁜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뿌듯하고 성취감은 있지만 그래도 좀 바빴네요. 저희 이제 주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좀 더 느긋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내일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꼭 봬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